네, 네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지명됐고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는 추경호 의원이 거의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면면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고문료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내놓고 또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4년 4개월에 18억 원. 천하람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김앤장이 세긴 세죠? 세죠. 저도 예전에 있을 때 월급 많이 받았었죠. 아, 김앤장에 계셨구나. 예, 짧게 있었습니다. 예. 예. 고문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관련해서 뭐 공정이 뭐 어떤 문제가 될 때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아마 지금 이제 문제되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되는지 전략 같은 거 수립하는 것도 도와줬다라고 하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뭐 고문,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김앤장 같은 경우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약간 좀 토탈 서비스를 하는 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전략적인 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뭐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 많이 합니다. 법률 서비스 뭐 토탈 서비스 얘기하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교도관 출신도 김앤장에서 이렇게 그 억대 연봉을 주고 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론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교도관 출신이 이렇게 하면 독방을 받을 수 있고 또 편하게 수감 생활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또 제공하니까 그분도 억대 연봉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 너무 많은 돈인 거는 맞죠. 근데 이제 사실 변호사라면 연평균 뭐 5억 3억 얘기하는데 그보다 많이 받으시는 분도 즐비하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외부 자문위원이나 고문급 중에서는 굉장히 최상위에 있는 연봉을 받으셨던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좀 경도돼서 얘기하자면은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정도의 경력과 이력을 가진 분은 찾기 어려운 거는 맞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본인도 얘기했듯이 이게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해상충될 만한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고문료 뭐 이런 거 고문이 무슨 일을 할까 할 때 얼른 떠올리는 게 브로커 같은 것을 떠올리잖아요. 그것과는 다르죠?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어떤 실제로는 일들을 하시나요? 저도 예를 들면 들어가서 보면은 회의를 계속합니다. 예. 말 그대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이 있을 때 고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셔서 저는 이분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받나 좀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전연차 변호사로 한창 일을 많이 할 때니까 오셔가지고 보통은 지혜 말씀 같은 것들을 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부드럽게 잘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한번 하시고.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네. 아 많이 받을 만하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회의 참석하면 시간당 책정돼 있는 몸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받으시네. 뭐 그러실 때도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5억 처음에는 뭐 몇 년간을 5억 받다가 그 다음에 3억 받고 연봉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액수는 받을 만하다라고 천하람 변호사는 생각하십니까? 김앤장 기준으로는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김유정 의원은 이 정도 액수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일단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총리나 경제부처에서 이제 뭔가를 하다가 다시 이제 김앤장 갔다가 또 나와서 총리를 하다가 또 김앤장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공적 그 역할과 책무를 지닌 공직자로서 그게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의문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다고 해서 청문회가 무사 통과될 것이다라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회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송곳 검증, 현미경 검증 이거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액수가 과연
이제 본인이 청문회 때 해명을 한다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들어봐야겠죠. 그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또 특별 대우한 것인가, 다른 비슷한 어떤 경력이나 경륜을 가진 김현장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플러스 이제 계속 도덕성 검증이라는 얘기 하는데 좀 정책 측면에서도 좀 봐야 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또 공직에 불려 나갈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 사이에 이렇게 받았고 일했던 것들이 정당했다, 그리고 또 뭐 적정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또 새로 나온 기사를 보면 김현장 법률사무소 재직 기간에 또 SO1 사회이사를 겸임하면서 약 8천만 원 급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까 하는 건데, 박정하 대변인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개운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희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공직을 다 정리하고 내 경험을,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경험을 전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한 번 갔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들어갔다 나왔다 마치 공직을 그 김현장을 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했거나, 아니면 뭐 이게 뭐 자문 고문이라고 하지만 경계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어떤 뭐 조금 넘어가면 로비스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문인데 그런 거를 들락날락했던 게 과연 옳았나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김현장 기준으로 뭐 4년에 18억 원이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잖아요. 예. 뭐 그 건에 대해서는 뭐 맞지 않고, 만약에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자녀분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받았던 이 고문료 SOL에서 연간 8천만 원 받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어딘가 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이제 어려운데 도네이션이 됐다면 우리 모르게 그랬다면 아 뭐 훌륭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냥 내 생활비나 내 축적용으로 계속 됐다면 저는 일반 국민들 시선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김현장이라는 회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컨설팅 업무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시장을 왜곡시켜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어렵게 이 컨설팅 업무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은 뭐 한 건을 하고 100만 원 받는데 여기는 한 건을 하고 10억씩 받는다. 이게 시장에서 맞는 건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 법률 서비스의 정의를, 그다음에 그 범주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도 한번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한덕수 지명자가 그동안 공직에서 있었던 경험을 보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었던 논란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좀 또다시 한번 걸릴 부분은 걸르시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당신이 그동안 있었던 경륜과 지혜를 보탤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뭐 본인의 이제 해명과 함께 그래도 뭐 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직을 수행하는데 예. 도와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불똥이 김현장으로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인수위에도 김현장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또 지금 얘기가 천하람 되고 변호사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천에 변호사 사무소 있잖아요. 네, 있죠. 김현장이 있을 때보다 덜 버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아,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천불이 날 일인데, 근데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현장 출신들이 꽤 중용된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장에서 너무 우리 사회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가, 또 사실은 예전에는 좀 민주당 정부에서는 활약이 좀 덜했었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경계도 좀 애매해졌습니다. 실제 김현장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도 생기고 이러고 있으니까 좀 너무나 많은 우리 사회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영향력이 거대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제어를 할 거냐, 이거는 뭐 여야나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문제는 국민 눈높이인데요, 정기랑 교수. 사실 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거액을 벌어서 논란이 된 게 지난 2014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렇죠. 국무총리 지명됐을 때요. 네. 그때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 5개월에 16억 원 그렇죠. 이런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아주 여론의 문매를 받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수임료 전액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은 물러난 그런 전례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대법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최고의 어떤 그 상징이라 해도 예.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역시 이제 그 당시에도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그 가장 기준이 어떤 장애물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또 전관예우라고 하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전 요즘에 그 시중에 나오는 김앤장 관료들 이른바 아주 공식적으로 김앤장 관료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김앤장 출신을 따지면 서울대 경제학과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예. 뭐 이런 식으로 김앤장 관료들이 그동안의 그 법조인이나 관료로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이후에 어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경험이나 어떤 지식을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환원한다 그럴까 일정한 어떤 보수를 받고 이런 것을까지를 뭐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벌써 아주 안 좋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역시 여러분들 지적처럼 이게 회전문식으로 예. 자, 김앤장 가서 또 볼다가 또 일정하게 어떤 그 미국 외국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뭐 자문이든 뭐 대관 업무든 이런 걸 하다가 또 때 되면 관리로 다시 복직하고 또 청와대에 근무하고 이런 어떤 회전문식 인사가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좀 문제의 포인트인 거고 회전문식 인사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당시에 그의 고문료라든가 자문료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정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이해 충돌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역량과는 별개로 이 김앤장 관료 출신에 대한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저는 불가피해 보인다. 뭐 이게 제 판단입니다. 아까 박정하 대변인께서도 김앤장 그 문제를 약간 지적하셨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김앤장이 대한민국 강요의 산실 아카데미 이게 돼서는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한 축이 한 군데 생기는 셈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때 14년이면 8년 전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의 국민 눈높이는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발목을 잡을까요?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아직 청문회가 남았는데 또 다른 게 나온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야당이 문제 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요? 김유정 의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10년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고 21일 만에 낙마하고 나서 이제 김황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이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야당 간사를 했었거든요. 당시 여당 간사가 이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셨어요. 근데 그때 해보니까 앞에서 낙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정권 초기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제 야당한테도 부담이 꽤 있었죠. 연달아 낙마시킬 수도 그렇죠. 없고, 예. 근데 그때는 군대 면제 가지고 이제 그게 가장 큰 쟁점이긴 했습니다만은. 김황식 총리도 부동시였어요. 네, 그래서 군 면제 받은 거. 그래서 이제 일부 부적격 의견을 내고 이제 통과는 됐죠 본회의에서.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첫 반응은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형 총리, 그다음에 무난하다, 뭐 대통령 당선인의 보완제 역할, 뭐 이런 그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나 참신성은 떨어지고 과거에 십몇 년 전에 총리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는 과연 인물인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소명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어제인가 보니까 기자들에게도 약간 짜증을 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청문회에 가서 물론 소명은 하는 거는 당연한 의무인데 그 전에도 이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또 특위가 구성이 되면 지금은 이제 청문회 대비한 TF팀을 민주당에서 꾸렸던데 청문 특위위원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 다 청문회 전까지 다 언론에 또 언론 플레이를 하죠. 이게 문제 있다, 이거 문제 있다. 그럼 그때마다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되고요.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고 본인이 2번 총리하실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의 공백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설명이 듣기에 합당한 그런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것만으로
뭐 발목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만 발목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는 뭐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뭐 손목 잡고 협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거는 그 후보자의 소명에 달려 있다. 태도에 예.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을 맡기 전에 몸가짐,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위 공직을 맡은 다음에 정말 그 자기들의 삶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낮은 곳을 찾는 또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또 그것도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두고 보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 360억 원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박정하 대변인 당초 당선인 쪽에서 요청했던 것이 496억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이 정도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전체 규모가 아니라 아쉬운 예.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항목을 보니까 일단은 뭐 국방부 그다음에 안보 관련한 몇 가지 시스템들이 우선 이전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비용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남동의 당선인 관저 리모델링 비용까지 좀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선 빨리 준비해 갖고 시작하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뭐 이거 가지고 100몇 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실갱이를 벌일 게 아니라 빨리 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늦더라도 국민들한테 청와대를 돌려드리는 모습 그다음에 용산에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본래 약속했던 국민과의 소통 기회 그리고 정말 열린 청와대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제 통일동 당선인 측에서의 숙제 아닌가 뭐 다 안 해줬다고 언제까지 얘기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이 의결됐으니까 이제 뭐 계약도 하고 진척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뒤에 들어보니까 이미 뭐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용 계약만 안 됐지 실제적으로 일할 뭐 업체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설계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천하람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네. 그때 이렇게 뭐 개방하고 이러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아마 외부 개방과 내부 개방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또 관저에서 나가시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어떤 뭐 안보, 뭐 어떤 그런 기밀 유지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예. 보고 난 다음에 외부 개방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의 지금 이제 태도를 보면 그게 오래 기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5월 초, 그러니까 뭐 15일을 넘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 뭐 PC들 이런 것들 다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문화 예술 공간으로 꾸미는 그런 작업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정진남 교수 이제 이전은 거의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집무실을 어디로 하느냐 하는 건데 아직은 이제 통이동 집무실을 그냥 쓸 것 같고 다만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좀 바뀔 것 같죠? 네, 뭐 어쨌든 그 집무실 이전에 한 고비를 넘어선 것 같아서 늦었지만 좀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소위 염려했던 소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해결하면서 그 제기했던 것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 잡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어떤 고민이 녹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잘 현직 당선인 측에서 조율해서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이제 한 고비가 풀렸으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지금은 좀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사저 문제도 뭐 지금 한남동 육군총장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그 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어떤 사전 그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함께 수립이 돼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답게 국민들의 어떤 그 박수 속에서 취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예비비 지출도 승인하고 초반에 이걸 이전하는 걸 놓고 너무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지지도도 좀 낮아지고 그런 손해를 좀 봤지요.
하나만 더 짚어보고 2부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비서실장을 누구를 할 거냐 이걸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박정하 대변인 뭐 들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들은 거 없고요. 통일동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게 일단 당선인이 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정무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전 소위 여의도 정치에 대한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진이 이제 슬림화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제법 많은 규모가 있을 텐데 그 부처와 청와대 비서진들과의 이제 연계 뭐 이런 통솔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분을 찾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이제 당선인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전체를 다 관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을 찾는데 어려운 것 같고 가장 뭐 편하게 당선인이 돼하고 있다는 장제원 예. 현재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 여의도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원외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사실은 전 의원직을 벗어야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외에 있는 인사 중에서 그런 경륜과 식견을 잇는 분을 찾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아침에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현역 의원인데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실장에 대해서? 예, 뭐 저희가 지금 뭐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기 되기 때문에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도 의석 한 석이 좀 이렇게 소중하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저희가 압도적인 소수니까 한 석 정도 좀 줄어도 큰 점이 아닌가 싶은 뭐 생각도 듭니다만은 지금 뭐 한두 석 차이가 아니니까요. 뭐 그렇지만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에서 거론되던 뭐 다른 분들도 뭐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몇 분 계셨습니다만은 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뭐 원희룡 기획위원장 예.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제 강석훈 정책특보 같은 분들 위주로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각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희룡 위원장 같은 경우 저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만 정책과 정치 모두를 다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좀 참모보다는 선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거를 상상을 해봐도 그러니까 기존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 강석훈 정책특보 같은 경우는 경선 때부터 정책을 많이 해왔고 소통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총리 후보자 지명이 급물살을 탔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 후보군을 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안 하겠다, 현역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항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황도 참 이게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역대 이제 그 비서실장들은 대통령 뭐 당선인 또 대통령과 이제 오랜 정치 역정을 함께 해온 의중을 굉장히 잘 읽고 또 국회나 또 야당과의 소통도 원만한 이런 분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계속 경제 원팀 하면서 당선인 비서실장까지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도 뭐 경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그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 한 명이 아쉽다 하는데 누군가 재보궐선거 나가서 또 당선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돌고 돌아서 지금 그렇게 이 정치 이 경륜이 짧은 당선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뭐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비판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돌고 돌아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장제원 의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 70% 듭니다. 뭐 비서실장이야말로 핵관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1부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